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여론조사 3대 전문가 공공해창의 최정묵 간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의 전문가였으면 좋겠는데. 네. 네. 제가 이제 3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 최정묵 간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박혜성 대표님, 대표님, 윤희용 대표님, 윤희용 요 세 분을 대표님. 여론조사를 정통으로 하는 분이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나보다 한참 아래다. 이런 생각하세요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진심으로 한 번도 없었고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공교롭게도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두 분을 잘 알아요. 네네. 이제 우리 박혜성 대표님은 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정치 경험도 풍부하신 그렇죠. 당직자 출신이기도 하시고, 네. 저하고 이제 가끔 공공해창 조사를 하시다 보면 아주 뭐 원칙적이세요. 네. 네, 조사를 꼼꼼히 잘 하시는 분이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좀 더 이렇게 뭐 선거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네, 저는 되게 뭐 일종의 그래도 뭐 존경하는 그런 분이고요. 우리 윤희용 대표님은 좀 다방면으로 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네네. 당연히 뭐 여론조사는 잘 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이제 AI를 붙여서 인공지능을 네네. 활용하는 일도 하시고 아주 잘하고 계세요. 저는 네. 두 분 다 훌륭하고, 네. 저는 뭐 별 5개 중에 한 2개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크게 뭐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박혜성 대표한테 똑같은 네.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박혜성 대표와 실력은 자기가 딸릴지 몰라. 왜 그러죠? 자기가 여론조사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수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저는 이제 조사는 실은 한 20년 했는데, 네. 조사로 이제 수익을 내는 일은 하지 않고요. 네. 혹시 이제 여쭤보시면 또 드릴 말씀이 있지만, 공공의 창이라는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라는 이제 모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공공의 창이 뭔지. 네. 예. 공공의 창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박혜성 대표님도 포함돼서 한 15개 여론조사 회사, 네네. 그리고 데이터 분석 회사, 수기 토론 회사가 2016년도에 모였어요. 네. 그래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이제 그 도움이나 용역을 받지 않고 자비를 좀 부담해서 좀 마이너한 이슈 중에 공론화가 필요한 담론들이나 정책이나 현안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해서 언론하고 같이 좀 면을 할애하면 뭐 해당 독자나 아니면 국민들 관심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정책 의사결정권자들이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취지로 저희가 그래도 한 8년 동안 한 100회 정도는 해서. 뭐 대표적으로 네. 뭐 사례가 있나요? 대표적인 사례, 저희가 너무 많이 해서 대표적인 사례라고 제가 꺼내기에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저희가 전국 자살 위기자. 자살 위기자? 자살 위기. 자살 위기자. 네, 자살 위기자 네네. 예측 분석을 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 저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예, 그건 실은 본의 아니게 예.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네네. 듣기로는 그게 이제 2017년도에 저희가 했었고, 네. 공교롭게 그거를 당시 대통령이 보시고 예. 수석 보좌관 회의 때 말씀을 하셨고, 네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자살 정책과가 생겼던 에피소드가 있는 그런 네. 사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좋은 역할을 근데 제가 하셨네요. 그걸 뭐 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하지 않았고, 뭐 제 입장에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네. 복지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 코로나 이후와 전에 어떻게 변했나. 왜냐하면 이제 행정 역량이 코로나19 대응하는데 이제 많이 집중됐었기 때문에 네. 혹시 확대됐나? 근데 저희가 보니까 거의 2배 확대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뭐 장애인 문제라든가 돌봄, 낙태,
뭐 청년 정치, 사회적 네. 참사 다양하게 저희가 했었습니다. 네. 네. 자, 개인적인 질문으로 민주당에도 근무를 하셨고 아, 예. 청와대도 근무를 하셨고 네, 네. 뭐 정부에도 근무하셨고 뭐 여러 경험을 하셨죠. 자기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저는 실은 저도 제가 가끔 뭐 하는지 헷갈려 하긴 하는데요. 일단 현재 네. 하는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운이 좋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을 하고 차관급자인데요? 있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 이제 국민 민원을 네. 처리하고 부처에 이제 제도 개선 권고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방금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공공의 창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 데이터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통해서 작은 연구소입니다만 이제 지방 정부가 해결해야 될 다양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쓰레기 문제, 네. 뭐 골목 주차 문제. 아, 쓰레기 문제 최근에 이제 김포에서 크게 네. 불거졌죠. 네. 네네. 그것도 뭐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은 정당들이 잘 대응했나? 뭐 이런 네네네. 고민도 들지만 하여튼 지역의 다양한 지역 현안들을 잘 해결하실 수 있게 데이터 분석하는 일,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는 무슨 일을 담당하셨어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여론조사. 아, 그때도 여론조사 예, 담당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가 나오시니까요. 제가 딱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네, 있는데 네, 네. ARS와 네. 전화 면접 여론조사의 차이. 네.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갤럽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별 차이가 안 나요. 네. 2%, 3%가 민주당이 앞서는 수준으로 네, 나오는데 네, 네, 네. ARS라는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10한 3, 4%씩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네, 네. 어느 걸 믿어야 돼요? 즉답을 우선 드리고 네. 질문하셨던 취지에 맞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알 수 없죠. 알 수 알 수 없다. 없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이제 95% 확률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3.1%, 뭐 네. 오차 범위 이렇게 하는데 그 95%가 뭔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95%는 현실의 여론을 정확히 여론조사 할 확률이 95%다. 네. 이것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번 조사를 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문항으로.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얻은 값이 나올 확률이 95번이다. 아, 라는 그런 뜻입니다. 뜻이구나. 예, 우리는 보통 이제 신뢰도의 문제라든가 네, 네, 정확도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네. 아니구나. 네, 네. 그렇게 이제 봐주시는 게 안정성이네요, 그거네. 그렇죠. 어. 예, 안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같은 경우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작년 대선 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특정 기관의 여론조사 회사들이 했던 조사 결과를 아주 그러니까 다 때려놓고 평균값, 평균값을. 예, 이거를 좀 고급 분석으로 고급지게 표현하면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메타 하기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하죠. 네. 특정 기관의 조사 방식도 좀 다르고 네. 설문 내용도 조금 다르고 이 레인지 안에 조사 시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소쿠리에 다 때려놓고 분석하는 거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평균값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예. 추적해서 계속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군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요. 말씀 나오신 김에 이제 전화 면접하고 ARS에 대한 막 호불호도 생기고요. 네. 그게 이제 과연 국민들에게 실익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제 입장에선 실익이 없는 논쟁이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국민의 여론을 분석하는 방법도 시대에 따라서 근 100년 동안 변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직접 물어보는 직접 면접 조사도 그렇죠. 있었고요. 이제 우편이라는 방식으로 하기도 우편 했었고요. 여론조사. 예, 이제 유선이 생기니까 전화 조사도 생기고요. 또 시기가 지나니까 웹 조사도 생기고요. 웹조사도 생기죠. 예. 이제 ARS 조사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IT 기술 또는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사하는 방법론도 일종 진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뭐가 좋고 나쁨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A 조사 회사는 진보적 성향이 네. 있고 B 여론조사 회사는 뭐 보수적 성향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 물론 언론이나 이제 많이 노출된 회사 이름이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뭐 그런 편향은 없다. 조사 결과에. 예, 왜냐하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매출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대부분 여론조사 회사들이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 조사로 한 1000억 번다고 하면 한 950억, 980억 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화 10억, 20억 벌려고
회사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 또는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않은 장치를 놓는다. 그건 이제 알아서 제가 대표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를 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정치 네. 여론조사하는 네. 회사들은 네. 영세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작은 금액에 의해서 네. 뭐 우리식 표현으로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런 행위들을 한다라는 네. 소문이 공공연하게 있잖아요. 그거를 되잡아 설명드리면 네. 어떤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음. 그거는 이제 조금 뭐 듣는 분들 입장에서 좀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곳간에서 인심이 납니다. 그러니까 안정성 문제라든가 네네. 그러니까 여러 번 조사했을 때 균질한 제품들을 음. 생산해낼 수 있는가 그런 문제로 봐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의지가 있고 이것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작동되는 거네요. 예, 대부분 그렇듯이 자, 자, 그러면 그러면 적용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민주당 계열의 분들은 여론조사 공정을 의심을 합니다. 공정이라는 회사예요? 예, 그다음에 반대로 예. 국민의힘 계열의 사람들은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을 의심을 합니다. 네. 자, 그래 특정 진영에 속해 네. 있다라고 네. 느껴지는 분이 네.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한다. 네. 그랬을 때 네. 실제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네. 좀 네.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언론사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언론사, 그럼 네, 언론사로 갑시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조중동 같은 보수 일간지와 네. 또는 이제 한겨레와 경향 네, 같은 네, 진보적 신문이 네. 여론조사를 했을 때 네. 결과치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언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론이 있어요. 네. 여론조사 회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여론, 사회적 공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에 있는 그 어떤 분야들이 있다고 하면요. 가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높이 사요. 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가? 예, 네. 제가 진보적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된다면. 반대로 내가 보수지만 이 현안이 진보적 관점이 좀 더 역사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하면 취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서 여론이 바뀌는 것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죠. 네,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 이게 왜 우리가 안 되냐면요. 음. 사실은 제가 국민 집권 전략을 썼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과거 30년 동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소위 말하는 편향으로? 보수 정당이 자당의 지지자만 동원해도 이기는 선거.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설득의 정치를 하지 않아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구조였는데 광화문 촛불혁명 이후에 지층이 붕괴됐고 평평해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뭐냐면 교차 투표자가 증가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설득의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한쪽을 몰아서 예. 정의 쉽게 개념 정의해서 여기는 보수고 여기 보수 언론이고 보수 여론조사야라고 여기는 또 반대로 진보 이렇게 하는 거는 동원 정치에서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증거 기반의 경험주의 정치가 필요한 왜 설득하고 국민 참여 정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개념의 고민들이 갈수록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 이야기하는 이제 부동층이라든가 무당파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과거 30년 네. 동안은 제 분석으로는 8%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파가? 여론조사로 보면 가끔 뭐 무응답층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층이 한 30%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보는 분들이 선거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구나 또는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분들이 많구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실제는 투표하는 유권자 중에 스윙 보터는 8%밖에 없었고요. 8%? 예, 네. 그리고 광화문 촛불 이후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2배로 이것이 증가했네.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그럼 우리 최정묵 간사도 대부분 이제 보통 뭐 중도층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약지지층, 뭐 약반대층이 네. 많다 그 이야기 늘 하시죠. 네. 네, 그게 실은 이제 정당 입장, 후보 네. 입장에서는 전략을 짤 때 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거를 하는 어느 나라든 어느 정당이든 선거 캠페인 전략은 단순합니다. 자당의 소극지자 동원하고요. 교차 투표자 설득하면 이기는 게 캠페인 전략입니다. 그러려면 지지자를 일종의 좀
소극과 적극으로 나누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학이나 사회학 책을 보고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통계 이 여론조사 공부하시면서 느낀 거예요? 저는 학자는 아니고요. 네. 이제 한 20년 조금 넘게 이제 네. 그 여의도 주변에서 이제 실물을 봐왔던 사람이라 학문적 접근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경험적 접근이 좀 더 많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그 이야기를 30년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저는 이제 네, 그, 같이 일했잖아요. 예, 그 유명한 로버트 달이라는 사람에서 네네. 민주주의 이론 서설이라는 네네. 책이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정치학 교과서 같은 책인데 거기에 이제 선호의 강도 이야기가 나와요. 네네네. 선호의 강도 이야기가 나오고 네. 강지지층, 약지지층 이야기하면서 정당 정치는 강지지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네. 선거로 가면은 약지지층을 대상으로 선거를 해야 된다. 네,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을 네. 하거든요. 아, 비슷한 취지에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네. 지난 대선 때 네. 결과 대충 맞추셨어요? 이겼다 졌다는 실패했고요. 네. 어, 거기는 희망사항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아닙니다. 데이터 기반에서 예측했기 때문에 희망사항은 없었고요. 그러면 데이터 기반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판단했었던 네, 거예요? 한 2% 정도로 이길 거라고 봤어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해도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결과는 틀렸죠. 틀렸죠. 네. 그러니까 1% 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3%진 겁니다. 왜냐하면 2% 앞서 있는 지층에서 1%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강서구청장 선거를 17% 졌다고 표현하는데 민주당이 8% 앞서는 곳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17% 이겼다는 거는 9%. 9%의 교차 투표자의 동의를 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잘해야 시사점이 좀 나오는. 그럼 지난 대선은 네. 이길 수도 있었는데 선거 캠페인이 잘못됐다라고 네. 전체적으로 결론 내려도 되겠네요. 예, 선거 캠페인이든 이제 페인을 분석하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그 중에 뭐 제 의견은 뭐 참고 의견일 수 있겠죠. 네. 네. 저는 그때 이제 서울대 팀들하고 우리 빅데이터 팀들하고 네, 네. 했거든요. 그 법인카드가 가장 결정적인 페인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하나는 2021년 11월, 네.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네. 경선에서 승리하고 네. 이제 뭔가 했겠죠, 당에서. 예, 예. 기본소득제에 대한 입장을 불분명해하셨고, 자기 브랜드를 잊어버린 거. 네네. 그래서 맞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규칙을 좀 잘 안 지킨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셨지만, 그가 만약에 하려고 하는 변화가 그런 거였다면 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그게 중요한 첫 지적하신 것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준석 대표님, 이준석 대표가 캠페인을 너무 잘했죠. 1월 달에. 네, 민주당이 거의 없어졌죠. 그렇죠. 뭐 물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주관적인 거고요. 다른 분들 의견들도 많이 아니 들어보는 저희는 게 이제 좋습니다. 빅데이터로 이제 빈도 분석이니까 예, 예. 보니까 그 법화 문제가 결정적인 페인 중에 하나였는데 말씀하신 그 브랜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네, 네. 또 이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때도. 이제 참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네, 파악하는 거는 가능한데 네. 인과관계 파악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다.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근데 마침 그때 지지도가 안 좋았다. 이거는 인과관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상관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정책 A라는 정책에 대해서 찬성 반대, B라는 정책에 찬성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체로. 네. 이것이 후보 지지의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안 하는 또 다른 문제예요. 네, 그래서 마치 민주당이 A라는 정책에 찬성하고 국민도 찬성하면 야 이게 지지도 연결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는 하나의 허들이 있는 거죠. 네. 우리 그 최정묵 간사님 이야기는 네. 종합적인 전체적인 틀 속에서 봐야지 개별 사건 하나가 완벽하게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도 봐야 되고요. 네. 정말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뭔지를 명시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빅데이터 분석은 사실 다 비명시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네, 거는 네. 그게 나오면서 지지도가 떨어졌는데 30, 40대 여성층에서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끝까지 그게 복원이 안 되더라고. 네, 그거 단락 하나만 네. 키워드를 봤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자, 한 김에 우리 또 현실적인 거 재밌는 거 하나 해볼게요.
이낙연 신당은 여론조사상으로 성공할까요? 제가 예, 정말 모르겠습니다. 일단 관심 네. 있게 못 봤고요. 네네.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이 마키아벨리 보시는 그 아주 사랑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여쭤보셨으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근거 없이 한번 해봅니다. 예. 그거는 뭐 저기 지역의 문제 또 이념의 문제, 네, 뭐 네. 세대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 변수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봐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재밌는 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총선 판세 예측 이런 거 원래 전공이잖아요. 네, 시뮬레이션을 잘하죠. 전공은 아니지만 네. 예, 이제 전공이잖아요, 계속- 솔직히. 예, 맞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대략 뭐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하세요? 제가 2020년도에 네. 모 신문사하고 이제 추석 설 특집으로, 그러니까 이제 설이면 1월쯤 됐겠죠. 네네. 선거는 4월이었으니까요. 면 2개 정도 할애해서 도대체 3개월 후에 총선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분석을 했었어요. 네. 그때 민주당 지역구만 162석이 나와서 이걸 어떡하지? 한국 정당사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조사가 맞춰버렸네. 예, 그렇게 됐고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하는 중입니다. 예측 분석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 되게 위험하다. 지난번에 이제 어떻게 맞히긴 했는데 그래서 시나리오 3개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시나리오 제가 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선 확실한 거는 대등한 결과는 없습니다. 대등한 결과는 없다라고 합니다. 한쪽이 제법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뭐 몇 석은 아마 지금 이제 보시겠지만 장표가 지금 지어지는 상태일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49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 49석. 아직 이제 결정할 수 없는 49석. 네. 49석이 이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위원회 선거구겠죠. 네, 거기가 뭐 거의 지금 44대 42, 44대 44. 뭐 대표적으로 뭐 서울을 놓치면 마용성, 뭐 충청권, 충청권에 아산갑이 완전히 붙어 있고요. 아산갑이 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48곳이 그렇습니다. 그게 압도적 승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49석이 네. 당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네. 그게 뭐 30개는 이쪽으로 가고 9개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딱 분산돼 버리잖아요. 그럼요. 막 흔들릴 수 있는 그죠? 거죠. 예, 후보 이슈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냉장고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에 부부가 LG 냉장고를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부인이 냉장고 사려고 이제 나와서 동네 마실 다니면서 친구들 얘기 들어서 삼성 냉장고로 바꿀 수 있어요. 실제 그래서 삼성 냉장고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기에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는데 정치 성향이나 정치 신념은 약간 종교성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해서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당 일체감이라고 그렇죠. 표현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를 다녀요. 근데 뭐 어떤 상황 때문에 교회를 잘 안 다녀요. 일종의 소극 지지자가 된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상당수 많지만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불자가 되거나 막 갑자기 그 절에 다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여쭤보셨던 걸 말씀드리면 그 49개 지역의 팽팽함과 미세한 편차가 있지만 그게 첫 번째로 결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나 인물이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본인 입으로 숫자를 이야기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대충 뭐 우리 최정묵 씨 네. 보고서를 이렇게 많이 네. 받아보고 이렇게 네. 하는데 네. 160대 120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네. 네. 그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죠. 네. 제가 박혜성 씨도 물어보니까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네. 여론조사에 진짜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167석? 뭐 그렇게. 난 그 보고서를 여의도 연구소 걸 또 봤거든요. 비슷하게 나온 거야.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공신력이 있고 좀 잘한다고 하는 곳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분석을 해버려요. 다행입니다. 여의도 연구소가 민주당을 위해서 분석한 게 아니듯이 그렇죠. 네. 제가 특정 뭐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분석한 건 아니니까요.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다시 넘어가 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게 이제 국민 집권 전략이에요. 네. 국민 집권 전략인데
보통 이제 민주당 집권 전략, 뭐 진보 집권 전략, 네. 보수 집권 전략 네. 이런 건 있는데 네. 왜 국민 집권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집권하던 네. 국민의힘이 집권하던 그 어떤 정당이 집권하던 그건 이제 국민이 집권하는 전략이 되어야겠죠. 근데 위정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대에는 또 그것이 작동했어요. 지지자만 동원해도 이기는 선거 시기에는 작동했는데 지금은 증거 기반의 경험주의 정치, 실사구시 정치, 또 이것을 위해서 국민 참여가 필요하고 국민 설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떤 정당이든 국민 집권 전략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잘못 오해를 했네. 네네. 국민 집권 전략이라는 것을 네네. 저는 가치의 문제로 생각했는데 네네. 우리 최정묵 간사님은 네네.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스윙 보트가 많아졌기 네네. 때문에 네. 그 약지지층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네. 국민 집권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두 가지 다 의미하지만 지금 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고요. 네네. 네, 그런 시대별에 맞게 정치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를 네. 이제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이라든가 향배와 그 이전에 양진영이 하는 동원 체제로 가면은 보수가 이기는 것이 한국의 기본판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다라는 대등해졌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후 잠시 후에 제가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네 가지 증거 그리고 이 증거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울어졌던 게 평평해졌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오른쪽 보수 쪽으로 기울어졌던 이 운동장은 없는 거네요. 없어요. 평평한 운동장이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광화문 촛불 이후에 네. 민주당은 지층이 한 40% 좀 올라왔고요. 네. 4%. 네, 4%. 네. 그리고 국힘은 12%가 붕괴했어요. 네. 그리고 교차 투표자가 8%에서 16%로 쏟아져 나왔죠. 네. 이게 이제 현 지층이고요. 네. 제가 이제 조금 궁금했던 게 네. 이제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졌기 때문에 네. 혹시 이 지층에 균열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네.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네. 2달 전에 있었던 서울 강서구청 선거에서 네. 일정 정도 국민들이 답을 줬죠. 네. 안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네. 자, 그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보수층은 균열됐나요? 아니면 무너지진 않았나요? 아직? 그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제 기억에 당시에 선거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었고요. 네. 그때 진기훈 후보 민주당 그분이 45% 나왔고 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상대 김태우 후보. 김태우 후보님이 37% 나왔어요. 그렇죠. 네. 8% 격차였거든요. 그건 원래 강서구가 가지고 원래 8% 있는 격차예요. 인구 분포의 특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 결과는 국민의힘 후보가 40%로 떴어요. 네. 원래 지층이 40%예요.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의 국정 운영 내용이 있고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 내용이 있는데 방어하는 분들도 있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층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은 유지되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로나와 이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의 이 유권자 지층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자, 그 증거를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가지 증거입니다. 네 가지 증거. 첫 번째는 투표 지층의 변화입니다. 말씀처럼 오랜 기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작년 지방선거까지 25번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그중에 민주당은 6번밖에 못 이겼고요. 하하. 표에서 보듯이 이제 화살표로 이제 어디서 이겼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촛불 이후에 연거푸서 3번을 이깁니다. 그렇죠. 6번 중에. 그리고 이 3번의 선거가 그 과거의 3번의 선거보다 더 큰 격차로 이깁니다. 네. 그래서 이 25번의 선거에서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할까? 혹시 뭔가 구조의 변화를 준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지층으로 나눠서 분석해 봤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졌다.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민주당은 4% 증가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12%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교차 투표자는 8%에서 16% 증가했죠. 그러면은 민주당이 한 43%, 국민의힘이 41%. 요 정도 지금 운동장이 돼 있는 거네요.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한 건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지층을 붕괴시킨 거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25번의 선거에 지층에 변화를 준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특정 정부에 대한 비판, 당시에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 이런 이슈라기보다는 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이건 뭔가 본질적인 요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네. 했고요. 그게 뭘까 이렇게 보면 뭔가 국정농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걸 넘어서 한국 사회의 이 낡은 시스템 이걸 좀 다 바꿔보자라는 네. 게 연인원 1000만 명이 동원된 촛불의 요구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어느 정부도 이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회 변혁을 하기 위한 공간을 열어주지 않았던 건 또 놀라운 하나의 지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최정묵 간사가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을 왜 대선 때 강력하게 치고 나가지 못했느냐라는 아쉬움을 표하는 거군요. 네네. 그거를 약간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네. 1980년대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고요. 네. 7년 후에 대통령 유월항쟁이 있고 직선제가 되고요. 2017년 촛불 이후에 7년 후가 내년 총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역사적으로 총선의 의미를 정의해야 되는데 남은 시간은 4개월밖에 없고 이제 뭐 국민 입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그 이야기는 윤석열 심판론을 넘어서는 담론을 시대적 담론을 내놔라. 네, 그래죠. 왜 180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숙지하라고 준 거거든요. 이 180석은 독과점이잖아요. 민주적 절차에 따르되 과점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일종의 합법적 폭력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뭐를 위해서? 바꾸라고 낡은 시스템. 저는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대통령이 국가이기 때문에 늘 여당이 소수당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그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투표 지층이 바뀌었다. 광화문 촛불 이후에 이게 이제 한국 사회 변화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평평해졌고 교차 투표자는 많아졌습니다. 설득의 정치라는 것이 뭐 여야 정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들을 설득시켜라 동원하지 말고 이런 뜻인 거죠, 그죠? 사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견제를 그 자체의 결과로 오해를 해요. 그럼 견제가 뭐냐? 견제는 연대에 최적화된 조건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견제는 그 자체로 결과가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하기 위한 과정의 내용물이거든요. 뭐 정치의 도구를 우리가 이제 투쟁과 통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투쟁을 하는 이유는 다름을 확인해야지 최소 공약수를 찾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통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의도 정치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국민 정치는 설득의 정치라고 하는 거는 설득의 내용이 증거와 데이터와 실증에 기초해서 설득할 수 있을 때 더 설득이 잘 되고 참여율도 높겠죠. 그런 정치를 했을 때 정치가 뭔가 효율성이나 투명성이나 책임성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종적으로 행적으로 국회 안에 시민과 정치 간에 종적 행적인 다 요구가 그 안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최 간사님은 정치 투쟁을 하더라도 이념 투쟁이 아닌 팩트에 기반한 투쟁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렇죠. 팩트에 근거한 투쟁은 설득으로 연결될 겁니다. 설득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보다 공론화된 그러니까 보다 개선된 공론이 형성되는 좋은 과정이라고 봐야죠. 싸움 그 체제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싸움의 목표가 뭔지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증거로 제가 투표 지층이 평평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국민성입니다. 국민 성향. 국민 성향 변화. 요거를 좀 분석하기 위해서 아마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애니어그램이라는 인간 성향을 9개로 분류하는 애니어그램을 여론조사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이 성향은 9개로 나누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에 건강할 때의 중시 가치들이 있고요. 늘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인 상태에서의 또 특징들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이제 그대로 국민에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 국민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정합한 분석이냐라고 이제 하실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조사를 몇 년간 사비들여서 여러 차례 했고요. 정합적이다라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고요. 분석 결과 도전하는 국민이 이타적 국민, 그러니까 도전하는 국민성이 이타적 국민성으로 변하고 있다.
아, 네, 우리 이제 어쨌든 이 개발 독재 국가였으니까 네네. 늘 이제 다이나믹함과 네네. 도전자 정신 네네. 이런 게 강조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네. 이타적이라는 건 배려심이잖아요. 그렇죠. 연대에 어. 충분한 조건이 되기도 하고요. 네네. 말씀처럼 배려하는 분들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이번에 친절, 배려, 봉사로 대표되는 국민성이 2016년에는 19%였는데 네. 21년에는 35%로 아. 16% 증가했고요. 8번의 강인함, 용기, 리더십의 성향의 국민성이 16년에는 22%였는데 21년에는 3%로 무려 19%가 이야. 감소했습니다. 의식이 이미 선진국이 됐네. 그것이 선진국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설명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에 지금 말씀드렸던 도전적인 강인한 성향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민주화 산업화 과정에 네. 도전하는 국민의 네. 성향이 좀 필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적 위기에서 적자 생존,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방식이라고 국민들이 채택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위험 요소를 줄이는 사회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회 요인이 강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타적이고 배려하는 국민성이 생존하는데 유리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가고 있다고. 이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국가의 노년, 또 복지국가의 노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만 더 현실 정치에 풀어보면 이런 이타적인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정치 행태와 부정적으로 보는 정치 행태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좋아 보이는데 이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네. 제가 이타적인 국민의 단점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네네. 좀 예민하기도 하시고요. 쉽게 삐지기도 하시고요. 네. 또 뭐 의존적이기도 하세요. 의존적이기도 예, 예. 하고. 근데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 보면 대단히 배려심이 많고 이타적인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보는 긍정적인 정치 행태는 좀 서민적이고 네. 정직하고 개혁적이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포용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접니다. 네. 예, 예. 농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거는 네. 이제 좀 집착하고 집착하고 지나치게 비판하고 독선적이고 완고하고 이런 것에 좀 그것도 난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예, 양면이 다 있는 거죠.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변화는 국민들이 이 변화된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생존 방식이라고 판단하신 게 아닐까? 예. 들으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강남 좌파, 네네. 네. 보보스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의 지도자 유형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예, 제가 이 네 가지 증거 안에 갖고 온 도대체 앞으로 어떤 리더를 원할까 국민들이 이 얘기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증거, 국민 성향이 변화했다. 이타적 국민 성향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과거의 수 투쟁적인 국민에서 도전적인 국민에서 이제는 배려하고 그런 국민으로 예. 바뀌었다. 예, 세 번째는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이 바뀌었다. 네네. 보통 이제 패러다임, 네네. 이거는 디스코스, 담론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나선형 역동성 이론이라는 이론을 좀 활용했고요. 네네. 이 이론은 이제 인간의 사고 방식과 가치 체계가 시간과 경험에 따라서 일정한 패턴으로 발전하거나 퇴보한다라는 이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8단계로 나누고 있고요. 요 8단계를 밈 가치 시스템으로 나누는데요. 이 밈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차용된 거고요. 지금 표에서 보듯이 1단계하고 8단계는 제외했습니다. 현실에서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하고 편하게 대화를 좀 하기 위해서. 2단계 보라민 가치 시스템은 어떤 사회냐면요. 혈연이나 부족 가치 시스템으로 표현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경제 시스템, 그리고 조합, 남성 중심의 사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키워드로 보면 관습, 전통, 이념, 독재, 공포, 신비주의 뭔가 이런 걸로 대표되는 사회를 보라민 가치 시스템이라고 국민의힘인데요. 일단은 3단계 빨간 밈은 밈 가치 시스템은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밈인데요. 이후에 데이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타인 배려보다는 개인주의, 즉각적 효과와 보상을 중시하는 사회고요. 여성, 외국인, 약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빨간 밈 사회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가치가 이제 키워드가 지배, 억압, 약탈, 이기적, 폭력적, 자원 독점 이런 것들이 아직 한국 사회에 좀 남아 있는데 시장 맹종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시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 시장은 4단계에서 작동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시장과 민주주의를 파라민 가치 시스템에서는
같은 담론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제 그럼 이 부분 이제 우리 정치적으로 해서 하면 이제 과거의 권위주의 국가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빨간 밈은 그렇게 볼 수 그렇네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파랑 밈은 바람직한 방향이 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일종의 개성을 중시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실 이것도 그 안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인 거고요. 네. 법, 질서, 진실, 공정, 공평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공동체주의인데요. 예, 뭐 그거는 이제 초록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물론 이제 초록에서 미리 설명드리면 공동의 목표를 향한 공동체인지 각각의 목표를 잘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인지는 또 다른 문제일 제가 수 이야기하는 있습니다만. 권위적 공동체주의. 예, 그거는 미국에서는 이제 자유주의가 진보고 공동체주의가 보수잖아요. 미국의 보수가 금방 말씀하신 그 파란 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주황은 전문가들이 철학, 금융, 과학, 이런 문학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된 시대라고 하고요. 과거와의 단절 시기라고 해요. 노무현 대통령인데. 그래서 이게 주황색인데요. 네네. 이제 빨리 지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시기, 과거하고 단절돼서 어떤 시기로 넘어가냐? 초록의 밈 가치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초록은 아까 이제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요, 공동체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환경, 평화, 유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회고요. 노랑 밈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직 설명할 만한 사회가 없어요. 노랑밈은 공동체와 다원주의가 공존하는 건가요?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민 가치 시스템이 항상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장점을 추합한 게 노랑민 가치 시스템에 있는 사회 특징이고요. 뭐 물질과 정신의 어떤 뭐 교류 뭐 이런 것까지도 설명해. 제가 그 줄저간에 그게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앞서가시는 거죠.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생각하고 앞서 이야기한 그 공동체 우선주의는 이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정도 되겠죠. 예, 사실은 제가 쓴 국민집권 전략의 후반부에 그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얘기를 하고요. 독일 같은. 이제 이게 이제 사회 이념이라고 하면. 연대와 협력의 시대 정치는 이제 공화주의적 성격. 그래서 이제 정치 철학과 사회 이념을 잘 좀 버무려 보려는 노력을 좀 했었는데요. 그 취지하고 비슷합니다. 본인은 민주주의보다는 공화주의에 더 심취했겠네요. 예, 근데 그게 예전에 저희 공부했던 것처럼 묵자르듯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서 잘 이렇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대 정신에 대한 어떻게 분석했는지 배경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표에 보시는 거는 여론조사를 2가지 한 겁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2가지 응답에 대한 결과를 지금 보시는 표로 정리했는데요. 왼쪽의 스틱이 현재 사회 진단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스틱이 한국 사회의 기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는 빨강 밈 가치 시스템이 33%, 그리고 이제 파랑 민 가치 시스템이 26%. 그래서 빨강과 파랑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빨강의 가치와 파랑의 가치가 현재 공존하는 사회. 그래서 이제 독점과 이기적 요인도 있는 거고요. 뭔가 공정과 뭐 어떤 평등 이런 법, 질서 이런 것들도 좀 공존하는 사회인데 앞으로 나가야 할 사회는 파랑 46%, 초록 31%입니다. 그러니까 공정, 법, 질서도 중요한데 앞으로 나가야 될 사회는 연대와 협력의 사회다라고 국민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타적 국민이 바라는 시대 정신은 법, 질서, 공정에서 연대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저분 이름 뭐야? 정의당에서 나와서 사회민주당 창당하는 한창민, 천호선 선배 이 두 분들이 하는 게 그 방향인데. 그러십니까? 그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이게 비슷하게 나오는 게 결과가. 한국인들이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존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겠죠, 당연히. 시대 정신이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현재 뭐냐라고 봤을 때. 586 척걸 못 하겠는데요? 586들이 대부분 그 사회민주주의들 자기들이 지향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삼천포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386 산업화 민주화는 이제 특정 시대의 담론을 장악했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했던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민주화든 산업화든 다 똑같습니다. 그 시기, 특정 시기의 사고 방식이나 가치나 문제 해결 방식을 다 정의했어요. 그 담론이. 산업화는 산업화대로,
민주화는 민주화대로. 예, 근데 동시에 사회적 편향, 의사소통의 한계, 권력의 독점, 맥락의 의존성들을 또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산업화나 민주화 자리는 다 똑같다. 그럼요. 그러니까 뭐는 다 권위주의자다. 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동원이 정당화됐던 시대. 산업화를 위해서 우리 산업 일꾼이 되자.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투사가 되자. 이 가치에 전부 다 동원됐다. 근데 그런 한계도 우리의 역사로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3.4로 빠졌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386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386에 대해서 평가를 유치해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386 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학번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저는 야구에 비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경기에 시대를 대표해서 선발 투수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1회도 잘 던졌고요. 2회도 잘 던졌고 6회, 7회까지 갔는데 왜 1이닝이나 2이닝처럼 못 던져? 그런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투수가 욕심이 있어서 계속 마운드를 지키고 있느냐.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 텐데 선발 투수들은 목표가 역할이 분명합니다. 많은 이닝을 자기가 소화해야 되는 게 투수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감독 입장에서 개투가 충분히 준비됐다면 내렸겠죠. 의미심장하다. 그런데 또 한편 정규 리그 말고요. 월드 시리즈나 코리안 시리즈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그 구력이 있고 잘 던지는 선발 투수들이 개투로도 나옵니다. 승리를 위해서. 그렇죠. 1이닝, 2이닝을 잘 소화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최 간사님 이야기는 586들 일괄 물갈이 이런 거는 반대하시는 거네요? 그거는 일종의 선동이거든요. 선동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연대와 협력의 시대 이타적 국민과 미래 사회를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이 어떤 실증적인 거거나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 저는 미래 사회에 좀 더 나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조정하면서 연대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세대를 그래서 보십시오.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 무시당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분들의 삶 전체를 부정당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연대 협력의 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뉴라이트 처음 나올 때 결국은 이게 종교와 결합하면서 보수주의 대중운동으로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대중운동은 진보의 전유물이었거든요. 보수는 대중운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살아온 산업화 시대라든가 또는 냉전 시대가 전체 부정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대중운동의 영역으로 와버렸거든요. 그게 또 종교가 결합되고. 그렇게 저는 잠깐 그 시대정신 얘기하다 386 얘기, 산업화 민주화 담론 얘기 나왔는데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다시 시대정신 얘기로 잠깐 돌아오면 연대와 협력 시대로 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법, 질서, 공정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지 연대 협력은 부수적 가치 아니냐. 그게 또 여태까지는 틀린 말도 아니에요. 민주주의 3대 가치 하면 자유, 정의, 연대. 그래서 연대는 마치 뭔가 수단적 가치거나 좀 부수적인 가치로 맨날 세 번째 등장하는 자유평등 박애 이제 그렇죠. 사실은 연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연대. 근데 또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법, 질서, 공정이 늘 항상 정의이고 옳은가? 이것이 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게 만드는 건가? 예를 들어 직업, 재산 이런 거 관계없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연대 협력도 되게 중요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세 번째 증거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리더십의 변화도 있는데요. 리더십의 변화. 지금 표에서 보듯이 역시나 이거는 애니어그램에 기반해서 국민들에게 여쭤봤고요. 2016년 이전에는 세 가지 리더십 형태가 요구됐습니다. 개혁적인 거. 개혁적인 거. 그리고 8번 지도자 27%.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 카리스마 있고요. 기골이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한 옆에 큰 칼 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장군, 장수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번 중재자는 21%입니다. 중재자. 보통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종교 지도자 분들이 보통 이 성향에 많이 들어가긴 한데 여태간에 도전,
통합 개혁 뭐 이런 성향들을 도전 통합 개혁. 원하셨는데요. 코로나19와 광화문 촛불 이후에 이 세 가지 유형이 다 줍니다. 줄어요? 네, 표에 보듯이 개혁가는 9% 줄었고요. 네. 지도자는 5% 줄었고요. 네. 중재자는 11% 줄었는데 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 3번의 성취가. 성취. 예, 보통 CEO한테 많이 나타나는 성향인데요. 4%에서 22%로 18%가 증가합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이후에 잠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그 리더십의 필요가 바뀌었다. 그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면 아까 저희가 그 시대 정신에서 보면 주황의 밈 있었고요. 네. 파랑에서 초록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돼요. 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혁신의 어떤 주황의 밈 이런 시대 과제하고요. 연대 협력으로 가기 위한 혁신의 네. 과제와 리더십에 지금 말씀드린 선호가 좀 뭔가 상호작용한 게 아니냐. 두 번째는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지도자를 보통 우리는 본질적 가치로 봤어요. 네.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와도 왕탑, 네. 네. 비가 많이 와도 왕탑.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수단적 가치로 바뀌었다. 수단적 가치로. 예, 그 촛불 혁명의 힘이. 그리고 코로나19는 뭐 어떻게 작용했냐. 네. 이 위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성과, 코로나19에 대한 확실한 성과가 없으면 위험 사회가 정말 위험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과를 내라는 국민의 요구가 리더십의 요구 형태를 바꿨다. 지금 이제 정권이 넘어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론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민들은 코로나라는 환란을 극복한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기억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성과라는 혁신이라는 요인이 리더십 필요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칠 거다라는 증거를 마지막 증거로 좀 드리면서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8번 지도자라고 표현 드렸던 옆 8번에는 이제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전두환 대통령 이분들의 어떤 둘이 똑같이 나오잖아. 성향.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국정 운영 행태나 국정 운영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성향, 이미지 성향. 이미지 성향. 네. 그리고 9번은 중재자, 김대중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게 이제 같은 성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노태우 대통령이 참 같은 쿠데타 세력이고 학살자인데 말년에 갑자기 평가가 좋아졌어요. 예. 그렇나요? 예. 1번 개혁가는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비슷하다. 네네. 그리고 3번 성취가 이제 지금 성취가. 많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성과를 내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혁신을 해라고 요구하는 리더십 요소를 대표하는 3번이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성취가 쪽에 가깝나요? 예, 이제 그걸 여쭤보셨으니까 제가 이제 지나갈 수가 없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역대 서울시장이 다 3번 성향이 컸어요. 성취가.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도 박원순 그랬고요. 시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도 현재 그렇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요. 이재명 대표는 서울시장은 아니었는데 성향으로 보면 이건 조사는 안 했어요. 요거는. 근데 이제 추정해 보면 3번에 좀 가까울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것에 바탕해 가지고 우리 최종무 간사께서 최종적으로 국민 집권 전략을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래요? 이제 국민 집권의 방식대로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려면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거 기반의 경험주의 정치, 실사구시 정치를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이 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질문을 되잡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게 뭐냐, 가장 부족한 게 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방법론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철학, 어떤 정치 철학이나 정치 신념에 대해서는 내 콘텐츠가 풍부한데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론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연대와 협력의 방법론. 연대와 협력의 방법. 견제가 무엇일까?
견제가 그 자체로 결과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연대와 협력하는 방법론이 너무나 부족하고요. 네. 특히 국회가 연대와 협력의 방법론이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국회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시스템과 제도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연대와 협력 대상이 국회, 정부, 시민사회, 기업, 개인이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국회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가 방법론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사구시 정치, 증거 기반의 경험주의 정치 이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국민집권 전략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네요. 선동의 정치에서 성과의 정치로 바꿔야 된다. 네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제가 예로 하나 들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포 구리시 통합 문제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진짜 전형적인 선동이에요. 선동인데 민주당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김포 예를 들게요. 김포 예를 들면서 5호선 여타 면적 특별법을 낸 거야. 근데 저도 행정을 조금 아는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제안도 황당무계하지만 민주당의 접근법도 안 되는 걸 또 내놓은 거야. 예타면적 특별법, 특정 지역의 예타면적 특별법이라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황당무계한데 제가 이제 뭐 민주당에서 그 법을 내놓고 반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정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그것도 무언가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한 걸로 맞받아치는 정치잖아,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마 10월 달이었을 겁니다. 예, 그때 이제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뭐 어찌 보면 정당이 발언한 거기 때문에 총선의 유불리가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이게 서울하고 김포 통합이 윤석열 정부가 반대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이슈로 낸 거야,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민주당의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정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고 야당 입장에서는 A 대 나 대 A. 그러니까 이제 그 싸움만 해도 불리하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이거를 이제 어떤 공론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 그 자체를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켰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이슈가 한국 사회에 어떤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걸 좀 큰 제안으로 역제안을 할 수 있었다면 행정구역 대개편 공론화로 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방소멸, 저출산, 교육과 의료의 격차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행정구역 대개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균형 발전이나 지방자치와 관련된 의제가 수도권에서 출발해 본 적이 없어요. 서울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였는데 그렇게 조금 차분히 좀 들여다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그게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정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선동에 약하기 때문에 차분히 일일이 따져서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상대가 메시지를 내면 더 강하게 내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변한다는 거는 무 자르듯이 변했다라기보다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치가 옳고 적합한지를 안다면 좀 힘들어도 출발을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정무 그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국민 집권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국민 집권 전략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최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주시고요. 책을 가져올 거 그랬네요. 그러니까 책을 왜 안 들고 가요? 자, 다음에도 한번 또 기회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예, 그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원래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 그렇게 그 조회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노력해서 좀 더 유익한 이야기를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